한 기업가가 저축하지 마세요라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왜 돈을 모으지 말라고 경고할까요? 2025년 현재 인간형 로봇은 서울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로 공장을 채우기 시작했고, 데이터 센터는 지상을 벗어나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사라지고 생산 비용이 0에 수렴하며 돈의 의미 자체가 증발하는 시대, 자본주의 이후의 경제체제가 어떤 모습일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가을, 일론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에서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10년에서 20년 뒤, 저축은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세계 최대 부호가 돈을 모으지 말라니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하지만 그의 논리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로봇과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면 물건 만드는 비용이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게 거의 공짜가 되는 세상에서 돈을 쌓아두는 행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허황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머스크는 매일 테슬라 공장에서 수천 대의 로봇이 자동차를 조립하는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스페이스X에서는 로켓을 재활용해서 우주 운송 비용을 수십 분의 1로 낮추는 데 성공했고요. 그가 말하는 미래는 이미 그의 공장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경제는 희소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물건이 귀하고 사람 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매겨지는 거죠. 월급은 시간과 노력의 대가이고 저축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보험이에요. 그런데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 AI가 설계부터 서비스까지 도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 노동의 희소성이 사라지는 순간 이 모든 공식이 뒤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머스크가 제시한 핵심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 인간형 로봇 숫자가 전 세계 인구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 인구가 약 80억 명인데 테슬라가 만드는 옵티머스 로봇은 대당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만 원까지 가격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중형차 한 대 값이에요. 이 가격이 현실이 되면 기업들은 사람 대신 로봇을 쓸 수밖에 없겠죠. 조금만 계산해봐도 답이 나옵니다. 직원 한 명에게 연봉 4천만 원을 준다고 치면 로봇 한 대 사는 게 첫 해부터 이득이에요. 로봇은 휴가도 안 가고 야근 수당도 필요 없습니다. 퇴직금도 4대 보험료도 없어요. 24시간 돌리면 사람 3명 몫을 해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흐름이 가속화되면 노동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이 정말 사람처럼 일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옵니다. 공장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건 이미 익숙한 풍경이지만 섬세한 손놀림이나 돌발 상황 대응은 아직 기계의 영역 밖이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간극이 생각보다 빠르게 좁혀지고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테슬라 옵티머스는 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집어올리는 시연에 성공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공중에서 회전하는 고개의 수준의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중국의 로봇 기업들은 가격을 확 낮춘 범용 로봇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기업이 아니라 산업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는 모양새예요. 여기서 피지컬 AI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 AI가 물리적인 몸을 갖는 단계를 뜻해요. 지금까지 AI는 대부분 화면 안에서만 작동했잖아요. 챗봇이 글을 쓰고 알고리즘이 영상을 추천하고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 모든 건 디지털 세계 안의 일이었습니다. 로봇의 눈과 손이 AI와 결합하면 기계는 비로소 현실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물류 창고에서 박스를 옮기고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쌓는 거죠. 공장만이 아니라 식당, 병원, 심지어 집 안까지 로봇이 들어오는 세상입니다. 머스크가 100억 대의 휴머노이드를 언급한 건 바로 이 맥락이에요. 100억이면 지구 인구 80억을 훌쩍 넘는 숫자입니다.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은 세상이 온다는 건데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차원을 넘어서 인류 문명의 작동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농경혁명이 수렵채집 사회를 뒤엎었고 사업혁명이 농경사회를 변모시켰듯이 로봇혁명은 산업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로봇을 도입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량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하드웨어 제조 능력에서는 이미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셈이죠. 반면 미국은 AI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로봇의 두뇌를 만드는 쪽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전장이 바로 여기에요. 로봇 100억 대가 움직이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합니다.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는데 문제는 열이에요. 컴퓨터가 계산할 때마다 열이 나고 그 열을 식히려면 또 전기가 듭니다. 지금도 데이터 센터들은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로봇 시대가 본격화되면 이 문제가 훨씬 심각해지겠죠. 머스크가 꺼낸 해법은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우주예요. 지구 대기권 밖은 온도가 영하 수십 도로 떨어지니까
냉각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주에서는 태양광 패널을 24시간 가동할 수 있어요. 구름도 없고 밤도 없으니까요. 에너지와 냉각,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셈입니다. 물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세운다는 게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스페이스X가 바로 이걸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재사용 로켓 덕분에 우주 운송 비용이 과거에 수십 분의 1로 떨어졌거든요. 예전에는 로켓을 한번 쏘고 버렸는데 이제는 비행기처럼 착륙시켜서 다시 씁니다. 이 기술 하나가 우주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어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천 대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통신 사업이 아니에요. 지구 어디서든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인프라를 깔아놓는 작업입니다. 로봇들이 실시간으로 중앙 AI와 소통하려면 이런 네트워크가 필수거든요. 에너지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달에 있는 헬륨3라는 물질이 대표적이에요. 핵융합 발전의 연료로 쓸 수 있는 건데 지구에는 거의 없고 달 표면에는 풍부하게 쌓여 있습니다. 아직은 채굴 기술이 개발 단계지만 만약 이게 상용화되면 에너지 가격이 획기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우주 태양광 발전도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거대한 태양광 패널을 우주에 띄워서 전기를 만들고 그걸 마이크로파 형태로 지구에 쏘아보내는 방식이에요. 공상과학 같지만 실제로 일본과 중국이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지구의 에너지 문제 자체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로봇 100억 대를 돌릴 전기 걱정도 없어지는 거죠. 로봇이 일하고 우주에서 에너지를 끌어오고 AI가 모든 걸 설계한다면 생산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0에 가까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화가 아니라 경제체제 자체의 변화를 뜻해요. 지금까지 모든 물건에는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반영되어 있었잖아요. 원자재 값, 인건비, 운송비, 마진까지. 그런데 이 요소들이 전부 급락하면 가격의 의미 자체가 달라집니다.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은 최신 스마트폰 하나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로봇이 부품을 조립하고 AI가 설계를 최적화하고 공장이 24시간 가동되면 제조 원가가 급격히 떨어지겠죠. 거기에 에너지 비용까지 싸지면 스마트폰 값이 지금의 10분의 1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더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면 공장 없이도 물건을 만들 수 있거든요. 집에 있는 프린터로 필요한 물건을 직접 찍어내는 거예요. 옷, 가구, 심지어 집까지. 이미 콘크리트를 뿜어내는 3D 프린터로 하루 만에 집을 짓는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건축 비용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 농장에서 로봇이 작물을 재배하면 날씨나 계절에 관계없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요. 인건비도 농약도 넓은 땅도 필요 없습니다. 배양육 기술은 소 한 마리 키우지 않고도 스테이크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되면 식비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의료 분야에서도 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AI가 영상사진을 분석해서 암을 조기 발견하고 로봇이 정밀한 수술을 집도합니다. 의사 한 명이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몇 배로 늘어나는 거죠. 의료비가 비싼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전문 인력 부족인데 이 병목이 해소되면 진료비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처럼 기술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는 이 변화를 빠르게 체감할 겁니다. 5G 기지국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력도 뛰어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변화가 가져올 충격도 크게 받을 수 있어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에서 로봇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일자리 감소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거든요. 생산 비용이 0에 수렴하면 돈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흔들립니다. 지금 돈은 희소한 자원을 분배하는 도구잖아요. 뭔가를 사려면 돈을 내야 하고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건이 거의 공짜가 되고 일자리는 로봇에게 넘어가면 이 순환 구조가 깨져버려요. 머스크는 이 문제의 해법으로 보편적 기본소득, 영어로 UBI를 넘어서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가 말하는 건 UHI, 보편적 고소득이에요. 기본소득이 굶지 않을 만큼을 보장한다면 고소득은 풍요롭게 살 만큼을 뜻합니다. 생산 비용이 거의 0이니까 과거에는 부자들만 누리던 것들을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논리죠. 조금 더 풀어볼게요. 지금 명품이 비싼 이유는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장인이 손으로 만들고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이 똑같은 품질로 무한정 찍어낸다면 희소성이 사라지면서 가격도 사라집니다. 명품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물건값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의료, 주거 같은 기본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 비싼 학원비를 내야 하고 좋은 동네에 살려면 억대 전세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AI 튜터가 1대1로 가르치고 로봇이 집을 싸게 지으면 이런 장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물론 낙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로봇과 AI를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소수의 기업과 자본가가 독점하면 부의 불평등이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수 있어요. 물건이 아무리 싸져도 소득이 0이면 살 수 없잖아요. 기술이 만드는 풍요가 모두에게 돌아가려면 분배 시스템의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대목에서 에너지가 새로운 화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돈 대신 킬로와트시,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으로 가치를 측정하자는 거예요. 로봇을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물건을 만들려면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에너지가 곧 경제의 기준 단위가 되는 논리입니다. 아직은 이론 수준이지만 돈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어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구입니다. 로봇이 노동을 대신하면 일자리 걱정은 줄어들 수 있지만 사람 자체가 사라지면 얘기가 달라져요. 머스크가 가장 자주 경고하는 주제도 바로 이 인구 붕괴 문제입니다. 한국은 이 문제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지면서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 세대 뒤에는 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로봇이 일을 대신한다 해도 소비할 사람이 없으면 경제 자체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젊은 인구가 줄면 사회의 역동성도 사라집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창업, 혁신의 원동력이 고갈되는 거예요. 로봇은 주어진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걸 상상해내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인간의 창의성과 호기심이 사라지면 기술 발전 자체도 정체될 수 있어요. 머스크가 인류 문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AI가 아니라 저출산을 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체할 인간 자체가 사라지는 게 더 큰 위기라는 거죠. 기술적 해법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동시에 기술 의존에 따른 리스크도 있어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군사통신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한때 머스크가 서비스를 끊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어요. 국가 안보가 한 기업의 결정에 좌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죠. 한국도 이 기술 종속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AI, 반도체, 우주 인프라, 데이터 센터 기술 대부분이 미국과 중국 기업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지금처럼 기술을 수입해서 쓰는 구조가 계속되면 새로운 시대에도 끌려다니는 처지가 될 수 있어요. 기술 주권 확보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뭘 하며 살게 될까요? 로봇이 일을 다 해주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루를 채우게 될까요? 머스크의 표현을 빌리면 노동이 선택이 되는 시대입니다. 생존을 위해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토피아처럼 들릴 겁니다. 매일 아침 눈치 보며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싫은 상사 얼굴을 안 봐도 되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몽일 수도 있어요. 일이 없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존재의 의미를 일에 찾던 사람들에게 일의 소멸은 정체성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전환기에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디렉팅을 꼽습니다. 한국어로 하면 방향 설정 정도가 될 텐데요. 쉽게 말해 질문하는 힘입니다. 로봇에게 무엇을 시킬지, AI에게 어떤 문제를 풀게 할지 정하는 능력이에요. 답을 찾는 건 기계가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건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이건 교육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정해진 답을 외우고 빠르게 풀어내는 능력을 훈련시켰잖아요. 하지만 AI가 그걸 잘하는 세상에서 그런 능력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대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던지고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창의성, 공감 능력, 의미 부여, 이런 것들이 인간만의 영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봇이 커피를 완벽하게 내려줄 수는 있지만 왜 그 커피를 마시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 마시고 싶은지는 인간이 결정하는 거죠. 삶의 이유를 묻고 답하는 작업은 기계에게 넘길 수 없는 영역입니다. 결국 노동의 취미화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도 은퇴 후에 텃밭을 가꾸거나 목공예를 배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노동이 생존 수단이 아니라 취미나 자기 실현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머스크는 한 인터뷰에서 인류 문명을 어둠 속의 작은 촛불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의식을 가진 존재가 지구에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인류가 여러 행성에 퍼져 살아야 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화성 이주 프로젝트의 철학적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우주로 떠나기 전에 지구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더미입니다. 인구 붕괴, 부의 불평등, 기술 종속, 존재 의미의 위기, 로봇과 AI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줘도 이 문제들은 저절로 풀리지 않아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은 인간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이 변화가 던지는 질문은 특히 날카롭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간, 치열한 입시 경쟁, 이 모든 게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제 자체가 무너지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야 할까요? 로봇이 당신의 일은 대신해주지만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거예요. 편리함을 넘겨줄 수는 있어도 의미까지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충만하게 하는지, 그 질문은 오직 내가 던지고 내가 답해야 해요. 20년 뒤 은행 계좌의 숫자는 정말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의미 있을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 처음 보는 풍경 앞에서 느끼는 경이로움,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을 때의 성취감, 돈이 측정하지 못하는 것들의 가치는 오히려 더 커질 겁니다. 희소성 없는 경제가 온다면 인간다움의 희소성이 새로운 가치가 될 거예요. 기계가 할 수 없는 것, 기계에게 맡기고 싶지 않은 것, 그게 무엇인지 찾는 일이 앞으로 우리 각자의 숙제가 될 겁니다. 자본주의 이후의 세상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